명품 브랜드 매장 가면 계산하는 데는 지하에 있어요. 그게 이제 공간 마케팅인데 이게 추구하는 게 뭐냐면 공간 구조라 하면 예를 들어서 서울을 보면 세종대로가 있고 종로가 동서방향으로 흐르고 그 위에 경복궁이 있고 그 종로길을 따라서 교보문고도 있고 끝으로 가면 뭐 DDP 동대문 시장도 있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길의 구조와 건물의 배치, 블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런 공간의 전체 형태를 일반적으로 공간 구조라고 하는데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건물 안에서도 복도가 있고 거기에 방들이 붙어 있고 또는 로비가 있고 실들이 그 건물 안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다. 공간 구조를 공간의 배치, 공간의 형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결국은 그 공간의 구조를 따라서 사람들의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고 사람이 소통을 하는 거고 예를 들면 범죄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공간에서 일어나는 거고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만들어내는 사회적인 현상, 문화적인 현상, 사람의 심리적인 상태 또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가고 적게 가고 이런 모든 것들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스페이스 신텍사라는 그런 공간의 구조를 또 분석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걸 분석하면 훨씬 더 우리가 객관적으로 공간의 구조가 사람들이 만들어낸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내가 협상을 한다. 1대1이냐, 뭐 다대1이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협상의 종류에 따라서 내가 우월한 입장에서 내가 그 미팅을 주도해야 될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그 사람 말을 경청하면서 오히려 내가 서비스 해준다는 그런 차원에서의 협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전자 같은 경우는 다시 말하면 내가 뭔가 주도를 해야 되고 설득을 지켜야 되고 그럴 때는 내가 우월한 자리에 있는 게 좋죠. 그러면 마주보고 있더라도 문을 등지는 것보다는 내가 벽을 등지고 상대편은 마주보고 있지만 문을 등지고 있는 그렇게 마주보는 게 내가 훨씬 더 우월한 거고요. 다대1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내가 여러 사람들을 다 볼 수 있는 가장 시각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그런 데 있는 게 좋을 거고요. 반대로 내가 서비스를 해줘야 되고 내가 뭔가를 경청하면서 이렇게 될 자리에서는 그 반대가 되겠죠. 내 자신을 낮추는 자리 꼭 그게 높이의 문제는 아니고 출입문이 어디 있고 벽이 어디 있고 테이블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느냐에 따라 이제 다르겠죠. 법정을 내가 예를 들어볼게요. 법정이 어떻게 보면 가장 포멀한 공간이죠. 여러 가지 사회적인 관습들 오랜 시간 동안 자리와 법정 안에 벌어지는 재판의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자리가 오랜 시간 동안 정해져 왔던 거죠. 그래서 법정에서 우리가 흔히 롤플레이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판사가 있고 변호사, 검사, 피고, 형사재판일 경우에 그 다음에 방청객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판사 같은 경우는 판사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문을 들어와서 방의 제일 끝부분에 있지만 방 전체를 볼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롤플레이 하는 사람들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요. 난도 약간 높죠. 모든 사람들이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는지 다 볼 수 있고 또 모든 출입문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시선적으로 가장 우월한 위치에 있고요. 혹은 시각적으로 동선적으로 가장 불리한 데 있는 사람은 피고가 되겠죠. 피고는 고개를 들면 판사가 있고 뒤로는 방청객이 있고 왼쪽으로 눈을 돌리면 검사가 있고 시각적으로 법정이라는 공간의 구조 속에서 제일 불리한 위치에 있는 거죠. 검사는 판사도 봐야 되고 피고도 신문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 중간쯤에 있는 거고요. 방청객석을 보면 방청객석과 재판이 벌어지는 사이에 게이트도 있고 낮은 담이 있죠. 펜스가 있죠. 방청객들은 거꾸로 판사처럼 다 볼 수는 있지만 자기의 영역이 분명하게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정에 일어나는 사람들의 공간 구조를 잘 보면 그 사람의 위치와 그 사람들의 시각적인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의 양, 자기가 어디를 갈 수 있고 갈 수 없는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공간 구조 속에서 비롯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원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거의 모든 건물에 모든 상황에 다 녹아있다고 보면 돼요. 이 감옥 같은 경우는 간수가 있는 거고 죄의 수도를 관리하고 감시하는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문헌 기록에 의하면 가장 공간 구조적으로 잘 표현한 사람이 제레미 벤담이에요. 철학자죠. 우리는 공리주의자 이렇게 알고 있는데 가장 효율적인 감옥의 공간 구조는 뭘까? 건축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철학을 베이스로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공간 구조에 굉장히 집착을 했고요. 제레미 벤담이 제안한 공간 구조를 보면 가운데 간수 타워가 있고 360도로 돌아서 죄수들이 있는 거죠. 타워에
이제 유리를 통해서 360도 둘러싸고 있는 죄수를 감시를 하겠죠. 불을 꺼놓으면 관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계속 감시당하는 24시간 365일 감시당하는 그런 환경에 노출된 죄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약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때로는 그러한 공간의 구조가 가장 효율적으로 사회를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얘기까지 이제 진행되는 거죠. 이런 제레미 벤담의 감옥의 공간 구조가 1975년도에 다시 소환이 됩니다. 미셸 푸코에 의해서. 그래서 미셸 푸코가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에서 그 파놉티콘의 원리를 가지고 개인의 신체와 영혼까지 우리가 어떻게 감시를 통해서 감금할 수 있느냐, 또 처벌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미셸 푸코가 하는 거죠. 현재도 보면 우리 사회에 이제 CCTV도 있고 우리가 카드를 쓰면 카드 정보가 있고 여러 학자들은 이런 것들이 결국 파놉티콘이 아니냐, 국가와 권력이 시민들의 일상을 감시하는 이렇게 또 스마트 시티를 또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학교를 보면 강의실이 있는데 가장 소통이 일어나기 힘든 강의실은 선생님이나 교수가 앞에 연단에 서 있고 학생들은 일렬로 쫙 앉아 있는 거겠죠. 요즘은 그런 강의실에서 탈피하는 그런 강의실이 많죠. 예를 들면 약간 반원형으로 해서 이게 학생들끼리 서로 볼 수 있게 한다든지 토론식 수업을 굉장히 필요로 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토론이 일어나려고 하면 강의하는 사람과 학생들 간의 관계가 일렬로 뭐 서로 마주보고 쫙 있는 그러한 강의실에서는 사실은 소통이라는 것은 힘들어요.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거죠. 사람들이 혹은 토론하는 사람들끼리 대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공간 구조에서 이 소통도 일어나고 자발적으로 토론도 일어나고 하는 거죠. 초등학교를 다닌 그 강의실을 생각을 해보시면 예전에는 거의 일자였죠. 교탁이 앞에 있고 학생들은 쫙 열을 맞춰서 앉아있고. 근데 요즘 초등학교 가보면 학생들도 많이 줄기는 했지만 원형으로 만든다든지 선생님과 서로 마주보고 앉는다든지 과목의 내용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거죠. 이 공간 구조 자체가 이러한 토론이나 학습의 정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요.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도 보면 간호사 대기소가 어디 있는지 기억을 해보세요. 그러면 병동에 간호사 대기소에서 해야 될 거는 갑자기 환자 상태가 나빠지면 뛰어가서 치료를 해야 되고 외부에서 또 누가 오는지 감시도 해야 되고 간호사 대기소 위치를 잘 보면 아까 우리가 감옥의 구조로 이야기했는데 간수와 죄수들의 공간 구조가 비슷해요. 간호사 대기소는 출입구에 가깝지만 모든 병실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데 간호사 대기소가 있죠. 다시 말하면 공간 구조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그런 자리가 사실은 그 사람의 역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규정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자리 싸움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상식적으로 우리가 장사를 하면 어디를 가야 돼요? 일단 내 좌판이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되겠죠. 그게 좋은 자리고요. 또 하나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이어야 되죠. 동선과 시각적인 정보의 양이 가장 집중되는 곳이 좋은 자리인 거예요. 도시에서 땅값을 결정할 때도 부동산을 매입할 때도 위치 이렇게 위치가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결국은 자리 얘기잖아요. 목 좋은 땅, 목 좋은 가게 그러면 코너 가게. 똑같은 거죠. 위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전에는 반부로 식당 가면 계산하는 카운트가 출입구에 있죠. 그건 감시 기능이 큰 거예요. 돈 안 내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나. 그리고 물론 손님들이 나갈 때 계산하는 편리함도 있지만 명품 브랜드 매장 가면 이를테면 뭐 뉴욕 소호의 프라다 매장을 가면 계산대가 프라다 매장이 1층 지하에 이제 있어요. 그 1층 들어가면 상품을 진열하는 약간 갤러리처럼 연출되어 있고 선반에서 물건을 꺼내서 뭐 입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계산하는 데는 지하에 있어요. 그게 이제 공간 마케팅인데 이게 추구하는 게 뭐냐면 우리 브랜드는 당신들을 감시하지 않습니다. 갤러리에 들어와서 편안하게 하시고요. 계산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해주기 때문에 구석진 자리에 있겠습니다. 이러한 공간 마케팅의 전략의 일환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꼭 자리를 어디를 해야 한다라기보다는 내가 뭘 추구하느냐, 어떤 상황을 연출하고 싶으냐에 따라서 내가 어디에 위치할 건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처음 딱 미팅하거나 소개를 받으면 마주보고 앉죠. 마주보고 앉는 거는 굉장히 포멀한 거예요. 공적인, 좀 딱딱한 거예요. 병원에 들어가면 진료를 받으면 의사하고 마주보고 앉죠. 간혹 보면 의사와 기억자를 옆에 앉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애가 마음이 편해져요. 연애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마주보고 앉아요. 더 친해지면 옆으로 가죠. 그래서 이걸 속도를 빨리 하고 싶으면 이걸 빨리 하면 되는데 좋은 케이스도 있으니까 어쨌든 자리가 포멀한 자리, 포멀하지 않지만 친근하면서 본 바디랭귀지도 할 수 있고 뭐 터치도 할 수 있고 그죠? 친밀감을 어떻게 느끼느냐에서 시각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영어의 속담이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시각적인 정보의 양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자리, 그리고 공간 구조가 만들어내는 시각적인 정보의 양, 공간에서 내가 얼마나 힘을 갖느냐, 혹은 내가 또 서비스를 하느냐, 혹은 얼마나 친밀감을 느끼느냐 결정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게 되겠죠.